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국내 사망자가 밤사이 대구에서 2명 더 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70대 후반의 여성으로 목숨을 잃은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누적 사망자는 어제 하루 6명이 추가돼 2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4,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유치원과 학교 개학이 2주가 더 미뤄지면서 사상 초유의 3주 휴업령이 내려졌고 오는 23일 이후에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개학이 더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미뤄진 기간 동안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특히 맞벌이 부모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저녁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강제로 조사하겠다며 경기도 가평에 있는 신천지 연수원을 찾았습니다. 역학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하겠다며 경찰까지 대동했지만 이만희 총회장은 연수원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도착하기 직전 몰래 연수원을 빠져나간 이만희 총회장은 가천보건소를 직접 찾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588만 개가량의 마스크가 공적 판매처에 공급이 됐지만 대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줄을 서는 것 말고 공급의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마스크를 매점 매석한 업자들은 계속 적발되고 있고 단속이 심해지자 수백만 장의 마스크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한국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와 지역이 82곳까지 늘었습니다. 러시아 사할린과 뉴질랜드는 입국 절차를 강화했고 중국은 총 26개 성과 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개 지역에서 강화된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누이 성에 있는 한국 교민의 집 출입문을 당목으로 폐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잭 웰치 전 제너럴 일렉트릭 최고 경영자가 별세했습니다. 최연소로 회장 자리에 올라 20년간 회사를 이끌면서 구조조정과 인수 등 공격적인 경영을 했고 세기의 경영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밤사이 대구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2명 더 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70대 후반의 여성인데 폐렴 등으로 목숨을 잃은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누적 사망자는 2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확진자는 어제 하루 동안 599명이 추가돼 4,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확진자 3,000명을 넘긴 대구에서는 병상이 없어서 자가격리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나오면서 어제부터는 이 경증 환자들에 대해서 별도의 시설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마저도 환자 수에 비하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대구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유정 기자. 세상을 떠난 뒤에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의 사망자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대구시는 어젯밤 11시쯤 2명의 확진자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79살 여성입니다. 심장질환이 있었는데 어제 위독한 상태로 계명대 동산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어제 낮 숨진 뒤에 이 폐렴 소견이 있어서 코로나19 검사를 해봤는데 이 숨진 뒤에 양성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78살 여성입니다. 지난달 29일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왔고 그때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요. 어제 새벽 숨진 뒤에 결과가 나왔고 역시 양성이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뇌졸중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는 15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몇 명이 목숨을 잃은 거죠? 네, 코로나19 전체 사망자가 28명인데요. 이 중 18명이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나머지 9명은 경북에서 또 1명은 경기도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까지 총 확진자 수를 4,33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하루 만에 599명이 늘어난 건데 이 대구에서만 총 환자 수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또 이전에는 오전 9시 기준, 오후 4시 기준으로 환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집계했다면 앞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내일 자정을 기준으로 확진 환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날짜별로 환자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정확히 집계를 하고 또 이 지자체 발표 시점과 달라서 일어나던 혼선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네, 어제는 대구에서 간호사 확진자도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의료진 확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대구 남구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하던 간호사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대구 남구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위치한 곳이라서 상황이 심각했는데요. 어제 남구보건소는 하루 동안 폐쇄됐습니다. 또 어제는 경북 경산의 노인생활가정에서 이 요양보호사와 입소자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대구에선 신천지 교인들 1만 555명 중에 46.1%가 검사를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당분간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가장 큰 걱정은 병상 부족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구의 상황 현재 어떤지요? 그렇습니다. 이 대구에서는 병상이 없어서 4명의 환자가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이 집에서 숨졌습니다. 대구 확진자 3천여 명 중에 3분의 2는 입원할 병상을 현재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구시는 이 중증도에 따라서 입원 환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환자는 음압병실에서 치료하고 또 경증 환자들은 따로 격리할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생활치료센터 4곳을 마련한 건데요. 의료진이 이 나이나 기저질환 등을 보고 경증 환자를 위주로 이곳에 입소를 시킬 예정입니다. 의료진이 상주해서 이들이 완치할 때까지 이곳에 머무르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유정 기자, 대구 지역의 경증 환자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생활치료센터는 충분합니까? 네, 대구시의 경증 환자는 2,400명이 넘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대구의 생활치료센터 4곳에서는 환자 710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능호 장관은 어제 대구에서 1,000실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장소 확보 계획이 나온 건 없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환자들도 많을 걸로 보입니다. 어제 광주시는 이 대구시 환자들을 위해 병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오효정입니다. 이번에는 대구 경북 지역과 인접한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대구, 경북 그리고 수도권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죠. 부산 의료원을 연결합니다. 구석창 기자, 어제 부산에서도 확진자가 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확진자는 어제 하루 3명이 더 늘어나면서 모두 79명이 됐습니다. 부산 77번 환자인 74살 남성은 대구 거주자이지만 지난달 29일 부산을 방문해 검사를 받고 제가 있는 이곳 부산의료원에 와서 격리돼 치료 중입니다. 78번 환자인 62살 여성은 지난달 22일 대구에서 이사 왔는데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79번 환자는 5살 남자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이미 확진된 신천지 교인의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네, 현재 경남과 울산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남도는 어제 고성과 거창에서 1명씩 추가 확진자가 나와 모두 6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고성에 사는 20살 여성은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를 다녀온 뒤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울산은 어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없어 2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전체적으로 볼 때 확산세는 일단 주춤거리는 양상입니다. 네, 구석창 기자. 자치단체가 파악한 확진자 수와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한 확진자 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건 단순히 발표 시점이 다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부산은 88명, 경남은 64명, 울산은 20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인 울산은 제외하고 부산시 집계보다는 9명, 경남도의 집계보다는 3명이 더 많은 겁니다. 이런 차이는 집계 기준이 서로 달라서 발생하는 겁니다. 질본은 원정을 와서 검사를 받고 가는 경우 등 확진자 검체를 채취한 보건소를 기준으로 지역 통계를 잡는 반면에 부산시 등 지자체는 실제 환자가 와 있는지만 파악해서 집계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부산에서는 첫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죠. 네, 부산 50번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고 부산대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최근 2차례 검사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어제 퇴원한 겁니다. 부산 경남만 놓고 보면 지난달 28일 거제 확진자에 이어 2번째 완치 사례입니다. 2사람 다 30대 여성이었고 증상도 경미해 기본적인 약물 치료와 자가 면역력으로만 완치가 가능했다고 의료진들은 밝혔습니다. 네, 말 그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손편지가 전달됐다. 이런 훈훈한 소식도 들리던데 끝으로 전해주시죠.
네, 부산 해운대 보건소 이야기입니다. 편지를 보낸 주인공은 부산의 한 대학교 20대 학생입니다. 지난 18일 해운대구 친구 집에 갔다가 발열 증세가 있어 해운대 보건소에서 선별 검사를 했는데요. 검사 후 진주에 있는 자택까지 가야 했지만 교통편이 없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딱한 사정을 들은 보건소 측이 구급차로 진주 집까지 데려다줬고 검사 결과도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이 학생은 코로나 검사로 고생하시는데 조금만 더 힘내세요라는 감사와 응원의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본 의료진들은 감동과 함께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의료원에서 JTBC 구석찬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의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습니다. 긴급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는 길게는 10일 동안 자녀 돌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로 늦춰졌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의 개학이 23일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앞서 대구에서 내린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 겁니다. 미성년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고 학교 내 감염 우려가 커지자 나온 결정입니다. 확진자 중 미성년자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학교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방에서 담임 교사 등의 교육을 받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한 사람당 열흘까지 자녀 돌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 보유 중이던 마스크를 일괄 수거해 시중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 개학 전까지는 다시 비축해두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저녁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강제로 조사하겠다며 경기도 가평에 있는 신천지 연수원을 찾았죠. 역학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하겠다며 경찰까지 대동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수원 내부를 수색해보니 이만희 총회장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도착하기 직전 몰래 연수원을 빠져나간 이만희 총회장은 과천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일행이 도착하기 직전 경기도 가평의 연수원을 떠났습니다. 8시쯤에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이곳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내부는 전부 수색을 했는데 여기 계시지 않은 건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 총회장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행범 체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제 조사를 예고하자 미리 연수원을 빠져나간 겁니다. 대신 이 총회장은 과천 보건소에서 검사에 응했습니다. 과천의 선별검사소에 가셔서 신원 확인하고 검체 채취를 했다는 보고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필요한 검사는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이 총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측이 직접 검사를 위해 검체 채취를 시도했지만 신천지 측 관계자들에 의해 저지를 당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만희 총회장의 검찰을 검사하고 있으며 감염 여부 결과는 오늘 중 나올 예정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앞서 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어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죄한다며 2차례 큰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앞.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마스크를 낀 채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31번 코로나 사건과 관련하여 신천지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거듭 사과하며 큰 절을 2번 했고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정부에 협조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거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각종 고발이 이어지고 있어 법적인 책임에 선을 그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잘못을 따지지 말고 방역에 집중하자고도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잘못을 생각할 때는 아닌 줄 압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모두 다 협조해서 이것만 꼭 막아야 하는 줄 압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답했습니다. 언제 이곳에 오셨고 그동안 계속 계셨는지요? 이 사람은 한 군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일을 봐야 되는데 한 군데 그런 가만히 있을 만한 그런 발자가 못 돼요. 하지만 자가 격리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다른 답이 나오자 신천지 직원이 더는 답하지 못하게 말렸고 이 총회장은 연수원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이만희 총회장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질문을 하려는 취재진에게 호통을 쳤고 항의를 받으면서 퇴장하는 도중에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나타나자 기자회견장 밖의 목소리입니다. 이를 무릅쓰고 말을 이어나가고 설교도 합니다. 옛날에 왕거이라는 그 왕은 병이 돌아서 자기의 군대까지 다 죽게 되었다고 했죠. 이 왕거이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대적의 왕에게 절을 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구해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시계를 차고 큰절을 합니다. 실제로 당시 청와대에서 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시작되자 옆에 있던 서모가 귓속말로 일일이 지도합니다. 정말 본인은 영생 불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질문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말을 끊고 고치기도 합니다. 27일 날 왔습니다. 그리고 또 17일 날이요. 네, 이것으로 총회장님 취재진이 질문을 더 하려고 하자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 조용하고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에서 안 됩니다. 자리를 떠나면서 교단 수뇌부들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회견 장소엔 선교부장과 내무부장 등 신천지의 간부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한국인 입국 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이 82곳으로 늘었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주, 또 뉴질랜드가 추가가 됐는데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나 지역이 82곳으로 늘었습니다.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막는 지역은 36곳이고 입국은 허용하지만 격리 등 검역을 강화한 곳은 46곳입니다. 입국 절차를 강화한 지역에 러시아와 뉴질랜드가 추가됐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주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증상이 있으면 3주간 시설에 격리해 치료하고 증상이 없어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합니다. 뉴질랜드도 입국 전 한국이나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을 2주간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총 26개의 성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개 지역이 강화된 입국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안후이 성의 한 한국 교민집에선 출입문이 강목으로 막혀 폐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중국에선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한다면서 외국인과 타지인 집 현관문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강목까지 동원해 문을 막은 사례는 처음입니다. 다만 이는 중국 당국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자가격리 소홀을 비판하며 벌인 일입니다. 영국은 자국민에 대해 대구 여행 금지를 권고했고 일본도 대구와 청도에 이어 경북 6곳의 위험 정보를 레벨 3으로 강화하며 방문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정부의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며 입국 금지 등 과도한 조치를 자제하도록 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확진자와 접촉이 있어서 검사를 당장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특히 중증장애인을 포함해서 거동 등이 불편한 경우에 직접 와서 검사를 좀 해주길 요청을 하는데요. 이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함께 생활한 지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검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 어렵다는 답을 들어야 했던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대구에 사는 뇌병변 중증장애인 김재현 씨는 매일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안아서 옮기고 밥을 먹여주는 등 4시간 동안 밀접 접촉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밀접 접촉자니 검사를 받으란 안내도 없었습니다. 심한 가래와 기침, 미열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불안해진 김 씨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천지 교인이 아니란 이유였습니다. TV 같은 데 보면 중증장애인 와가 해준다고 그러던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신천지 교인들 있잖아요. 김 씨가 거듭 요청했고 어제 오후에야 검체 채취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일을 그만둔 지 열흘 만입니다. 그것도 내가 전화해가지고 검사 안 해주냐고 막 따져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또 다른 위험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최전선에서 코로나와 매일매일을 싸워야 하는 의료진들, 온 국민들이 마음속으로든 또 표현을 직접 하든 깊은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힘을 빠지게 하는 건 힘든 업무도 업무지만 근거 없이 떠도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소식은 강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항에서 최근 간호사 16명이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인 포항의료원에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자 온라인상에선 간호사들이 코로나19 병동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 무단결근을 했다는 정보들이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포항의료원은 해당 간호사들의 사직은 1, 2월 중에 예정된 것이었지만 신규 간호사가 투입되는 3월까지 사직을 미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사실관계가 바로잡혔지만 이미 많은 비난이 쏟아진 뒤였습니다. 간호사가 봉사 희생 정신은 어떤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식으로 퇴사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었긴 했는데 그런 사람 전혀 없거든요. 대학가에선 추측성 정보들이 기승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대학교 익명 게시판엔 특정 학부 학생을 확진자로 의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이 여러 번 올라왔습니다.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매일 홈페이지에 코로나 관련해서 현황을 게재를 하고 있고요. 없습니다. 이런 거짓 정보와 억측이 퍼지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두려움이, 방역 현장엔 낭비가 생깁니다. JTBC 강연입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거라는 생각으로 회사에서 스스로 고립 생활을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장 직원들입니다. 배승주 기자가 전합니다. 회의실에 간이 침대가 줄줄이 놓였습니다. 근무를 끝낸 직원들이 간이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음식물 자원화 처리장 직원들입니다. 필수인원 13명이 지난달 24일부터 시설을 폐쇄하고 고립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3끼는 모두 배달 음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일단은 우리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또 우리 같이 또 힘들 수밖에 없다. 시민들을 위해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곳에선 창원 지역 음식물 쓰레기 80%를 처리합니다. 직원 1명이라도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시설을 바로 닫아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26살 신입부터 2아이의 아버지, 퇴직을 앞둔 직원까지 스스로 고립근무를 택했습니다. 어머니 곧 칠순이신데 아들로서 곁에 있어드리지 못할 것 같아 죄송하고요. 감염감을 갖고 자원했으니까 어머니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질 때까지 고립 생활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이들의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식사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큰 걱정인 나라로 우리나라를 지목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이탈리아, 또 이란, 일본과 함께 또 우리나라를 언급을 했는데 중국 이외 지역에서 확진 사례가 더 많다. 이걸 또 강조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 본부에서 WHO 사무총장이 한 말입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중국 이외 지역에서 9배 더 많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확진자가 많았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지역사회보다는 특정 집단의 의심 사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한국의 전염병이 여전히 억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만일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였다면 지금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지역사회 감염을 봤을 것이라며 코로나19는 여전히 억제 가능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WHO는 증거들이 뒷받침된다면 코로나19를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코로나 관련 위험 수준이 올라갔다고요? 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가 밝혔습니다. 위험 수준은 여전히 보통에 속하지만 보통 중에서 보통이었던 수준을 보통 중에서 높음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유럽 내 코로나19 최대 확산국인 이탈리아의 경우 현지 시간 2일 누적 확진자가 2,0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독일도 현지 시간 2일 기준으로 150명, 그러니까 15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2일 프랑스 보건당국은 전날 대비 확진자가 61명 늘어서 191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는 문화시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현지 시간 1일에 이어 2일에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방역과 검역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방역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종 타결에 실패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현행 선거법에 맞춰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오면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범진보 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표방하고 나선 정치개혁연합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갑니다. 함세웅 신부와 한완상 전 부총리, 배우 문성근 씨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창당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 연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지난달 판매 실적이 11% 줄었습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해외 판매는 8%, 국내 판매는 22% 가까이 감소입니다. 이 내수 판매 실적은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저였습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가 역시 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당정이 긴급자금 2조 원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은행들도 특별 금융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헌 금감원 원장이 오늘 은행장들과 만나서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재택근무에 들어갑니다.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조하기로 한 건데 서울시는 중소기업들의 재택근무 시스템에 대해서 원격 화상회의 업체와의 연결 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가짜 뉴스를 포털 사이트 맘카페에 유포한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병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명성교회 부목사가 입원 치료를 마치고 오늘 퇴원합니다. 2차례에 걸친 재검사에서 연속으로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목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동구청 직원 역시 재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어제 퇴원했습니다. 국방부가 입대를 앞둔 공중보건이 750명을 조기 임용해 대구 의료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간호장교 75명도 오늘 조기 임관식을 갖고 국군 대구병원에 투입됩니다.
네,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에서도 공연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이 이달 예정된 공연 대부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말에 개막될 통영국제음악제는 예정대로 할지 내일 결정이 되는데 역시 취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발레단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단원에 대해서 엄중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강수진 예술감독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휘자 정명훈 씨는 이탈리아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예정됐던 오케스트라 공연의 지휘자가 바뀌었습니다. 건강에 문제는 없지만 일본에서 공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안전상의 이유였습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 오늘 이틀째 경제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과 마스크 대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코레일이 오늘부터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멀게 하는 좌석 배치를 모든 열차로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자동으로 창가 자리를 배정해서 2명이 나란히 앉는 걸 최소화하는 조치입니다. 공항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오늘부터 올라가는데요. 무분별하게 긴급 여권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15,000원에서 53,000원으로 3배 이상 가격이 오르는데 긴급한 사정이 인정이 되면 2만 원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3월에 접어들었지만 아침 추위는 아직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륙 곳곳 영하권이고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 오늘도 중서부 지방은 공기가 탁한데요. 오전까지 나쁨 수준 이어지겠고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동해안에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낮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전주와 대구가 13도까지 오르겠고요.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또 북한의 경우에는 함흥이 7도, 개성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쪽 지역에는 비나 눈이 조금 더 오겠습니다. 또 당분간 아침에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신천지 신도라고 거짓말을 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검사 비용을 아끼거나 검사를 빨리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명단과 모두 대조를 해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관내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11,826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일 땐 1인당 검사 비용 16만 원을 시 예산으로 대신 내줍니다. 신속한 전수조사로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약이 안 되어 있고 명부에도 없는 분들이 본인이 신천지 신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빨리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인천시는 일반 시민 중 무료로 검사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천지 신도임을 밝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신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매뉴얼대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계속 주장을 하시고 해달라고 하시게 되면 현장에선 마비가 오는 거거든요. 인천시는 신천지 신도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엔 대구 신천지교회를 다녀왔다며 장난삼아 코로나 검사를 받은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마스크를 사러 나왔다가 경찰에 의해 보건당국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대구 포정동 대구 우체국 앞 공적 마스크 구매 행렬에 있던 50대 남성은 현장에 있던 한 방송 취재진에게 확진 통보를 받았는데 마스크를 사러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취재진은 이 남성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뒤 경찰에 관련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실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강제 이송됐고 경찰은 치료 후 자가격리 지침 위반 행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화천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8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로써 야생 멧돼지 확진은 298건으로 늘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에서 감염 사례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인 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오후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 30대 B씨와 60대 손님 C씨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A씨는 형사사건 합의 문제로 채무 관계가 있는 B씨의 가게에 찾았다가 C씨와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싸움을 말리던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경상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어제 599명 추가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공식 집계한 확진자 수는 4,335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70대 여성 2명이 목숨을 잃은 뒤에 밤사이 사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2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밤사이 대구에서 사망자 2명이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 70대 여성들입니다. 78세와 79세 여성인데 확진 판정을 이미 목숨을 잃은 뒤에 받았어요. 네. 이건 다시 말하면 제때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구 지역에 아직도 많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신천지 위주로 신도들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한 달 이상 많이 퍼진 거죠. 대구 지역 전반에 뭐 전국적으로 다 제 생각에는 퍼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구 지역에 많이 퍼져 있는 분들이 이제 중증 환자, 고령자 같은 경우는 이게 감염이 되면 증상이 발현되고 나빠지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도 못 받고 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 치료를 못 받은 상태에서 사후에 진단이 되는 경우가 지금 자꾸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4단계로 환자들을 나누기로 했잖아요. 네네. 경증 환자, 그다음에 중등도, 네. 중증, 최중증 환자 이렇게 되는데 경증 환자가 한 80%가량이 되고요. 네. 나머지 환자들 중에서도 말이죠.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고 임신부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병상을 배정해서 입원시킬 필요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은 경증 환자들께서는 증상이 폐렴으로 가거나 그렇지 않거나가 한 3, 4일 정도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활치료시설에 입소를 하더라도 대부분은 아마 일주일 전후로 해서 퇴소를 하시거나 거기서 상태가 나빠지면 이제 병동으로 입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65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께서는 이 확진자가 되면 증상 발현 유무와 상관없이 병동에는 최소한 입원을 하셔야지만 그 상태에서 체중증이나 중증으로 가는 거를 최대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감염병을 보면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내의 네. 경우에 20대, 30대 젊은 층의 발병이 꽤 많고요. 바이러스 전파력도 더 빠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특수성입니다. 신천지 신도 위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20, 30대가 많이 있는 거고요. 특히 여성들이 신도가 많기 때문에 원래 남성 여성 비율이 6대 4 정도로 중국에도 나오고 네. 초반에 국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남성들이 훨씬 이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국내는 대구를 중심으로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성이 많고 젊은 층이 많게 나오는 거죠. 네, 남성이 취약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일부 연구긴 한데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그 왕관 모양의 스파이크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스파이크에 있는 단백질이 인간 그 페포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감염을 시키는데 그 수용체에 결합하는 결합력이 그러니까 사스보다 100배, 1000배가 높은데 그게 그러니까 아시아 남성에게 유난히 그 페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더 잘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 그렇다면 어린이나 청년들이 좀 감염이 덜 되는 이유가 아직 페포가 완전히 성장을 안 해서 감염이 덜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건 전 개인 그 소견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페포 숫자가 많아서 감염이 많이 되는 거는 일부 연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영유아는 물론이고요. 뭐 미성년자, 초등학생들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2주 더 연기했는데 뭐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집단 감염은 막을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연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였을 때 아이들은 사실은 이 어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많이 전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적인 문제는 조금 있겠지만 이런 위급 상황에서는 개학을 연기한 거는
나쁜 결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병상 부족 문제 대구 지역에서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서 경증 환자들을 그쪽에서 치료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병상 부족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우선은 생활치료시설이 1인실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기 환자가 매우 많습니다. 네. 거기에 다 들어가실 수가 없고요. 우선은 거기 가신 분들도 증상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4, 5일 이내에 증상이 좋아지면 이제 집으로 가서 자가격리를 하시고 그 다음 환자들이 이제 생활치료시설 입소하고 거기에서 증상이 나빠지면 병동으로 이런 식으로 순환체제를 하셔야지만 이게 그러니까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소한다고 바이러스가 없어질 때까지 2, 3주를 거기에 계실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서울이나 경기는 네. 인구 밀집이 많은데 만일에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또 분명히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이나 경기는 아직까지 그런 연수원이나 생활치료시설, 그다음에 어떤 병동을 마련할 수 있는 국립병상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아직은 좀 안타깝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 지역뿐만이 아니고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감염자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대구 경북과 달리 이 수도권에서는 감염 경로가 훨씬 더 다양한 상황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대형 병원에서도 발생을 했고 네. 대형 교회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대구를 갔다 온 사람이 또 옮기기도 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감염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대응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서울에선 사실 어떤 경로를 찾을 수가 없죠. 지금은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치료를 적절히 해서 사망자를 낮추는 것이 지금 치료의 방침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병상이라든지 생활 입소시설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해줘야 되고 의료진도 지금 매우 부족하고 많이 지쳐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기존의 일에다가 이런 선별진료소라든지 호흡기 안심병동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의료진도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병상까지 없게 되면 만일에 환자들이 대량 발생하게 되면 처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빨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이제 2주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2주 이상 지났기 때문에 잠복기가 끝났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지난달 16일, 18일 이 즈음에서 감염된 사람들 말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게 번졌다고 한다면 네. 사실 지금을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느냐? 계속해서 번질 확률이 더 높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발견 당시에 이제 생긴 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그분들이 또 계속 전염을 시켰을 거거든요. 예. 이후에도 말이죠. 그렇죠. 계속 전염은 되고 있고 전염력이 높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대구 경북만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확진자를 찾는 그런 것보다는 치료 쪽으로 빨리 선회를 완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중증 환자들이 네. 완치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집중해야 되는 네,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곳에서의 마스크 판매가 계속되고 있는데 마스크 구하기 전쟁은 여전합니다. 오늘도 전국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마스크가 공급이 되는데 줄을 서면 오늘은 마스크를 살 수 있을지 시민들 걱정은 줄지 않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대형 약국들이 몰려있는 서울 종로 상가입니다. 저희 아직 안 들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주어지도 않았고 아직 제대로 안 풀렸어요 물건이. 예보가 없어요. 예보가. 대형 약국엔 있을 줄 알고 아침부터 찾아온 소비자는 허탈합니다. 서울 시내 약국에 가봐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정부에서 그렇게 푼다고 하는데 체감을 못하고 있는지. 수도권 판매가 시작되면서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8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총 4시간. 몇 시부터 나오셨다고요? 7시. 바뀌었다가 또 바뀐 거예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오후 2시부터 마스크를 팔지만 번호표를 나눠주는 시간은 오전 9시, 낮 12시 등 들쭉날쭉하다는 겁니다. 기다려도 못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도 안 가고 이거 5개 살라고 우리 우체국에서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약국으로 물어봤더니 9시에 종료가 됐대요. 그래서 또 여기를 온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한 50m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갖고.
JTBC 이주찬입니다. 네, 이렇게 매일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장담도 할 수 없는 줄을 서야 하는 건지 줄을 서는 것 말고 다른 공급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약국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서 관리하자는 의견들입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런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면서 국민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시고 공급과 수요가 조금 어긋나는 그런 현상이 정부가 공적 판매를 늘렸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요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당장 마스크를 손에 쥘 수 없는 소비자들은 약국에 깔린 DUR 시스템을 활용하자고 제안합니다. 어느 약국에 가든 내가 처방받은 약이 뜨는 시스템인데 일시적으로 마스크에 적용해서 약국을 돌며 사재기하는 걸 막자는 겁니다. 메커니즘은 같다는 거죠. 도로망은 다 깔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용 차선을 하나 놓는다든지 하는 거랑 같은 개념으로.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에 맡기지 말고 아예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면 적어도 내 몫의 마스크는 챙길 수 있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급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정 부분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랑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편의점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하자는 목소리도 높지만 당장 적용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사망자가 밤사이 대구에서 2명 더 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70대 후반의 여성으로 목숨을 잃은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누적 사망자는 어제 하루 6명이 추가돼 2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4,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유치원과 학교 개학이 2주가 더 미뤄져서 사상 처음으로 3주간 학교 휴업이 시행되게 됐고 오는 23일 이후에도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는 개학이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원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저녁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강제로 조사하겠다며 경기도 가평에 있는 신천지 연수원을 찾았습니다. 역학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하겠다며 경찰까지 대동했지만 이만희 총회장은 연수원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도착하기 직전 몰래 연수원을 빠져나간 이만희 총회장은 과천보건소를 직접 찾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계속되는 마스크 대란에 약국 시스템을 이용한다거나 주민센터가 관리하는 식으로 공급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고에 수십만 장의 마스크를 쌓아놓고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불법 거래를 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한국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와 지역이 82곳까지 늘었습니다. 러시아 사할린과 뉴질랜드는 입국 절차를 강화했고 중국은 총 26개의 성과 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개 지역에서 강화된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우이 성에 있는 한국 교민의 집 출입문을 강목으로 폐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잭 웰치 전 제너럴 일렉트릭 최고 경영자가 별세했습니다. 20년간 회사를 이끌면서 세기의 경영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찬 기온이 느껴집니다. 오늘 내륙 곳곳 영하권이고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중서부 지방은 공기가 탁한데요. 오전까지 나쁨 수준 이어지고요. 늦은 오후가 돼서야 해소되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동해안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낮에도 빗방울로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광주 12도, 대구와 부산이 1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포근하겠고요. 또 오늘 북한의 경우에는 함흥이 7도, 평양이 8도, 개성이 10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쪽 지역에 비나 눈이 조금 오겠고요. 당분간 아침에는 계속해서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7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소식이 전해졌죠. 석 달 만이었고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오늘 아침에 이와 관련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어제 쏜 발사체가 방사포라고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사포들이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라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 밖에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장거리 포병부대 훈련을 지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훈련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했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내부 결속과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국방장관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단기와 장기, 미국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든 시나리오에 깊이 관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미국의 병력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은 한미 군사훈련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훈련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이 언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무역 통계 자료에 코로나19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라면서 한 말입니다. WTO는 다만 오는 6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릴 예정인 WTO 강요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일본에선 마스크에 이어 휴지를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휴지의 원재료가 중국산이라서 금방 동인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트를 찾은 손님들의 양손에 휴지가 가득 들려 있습니다. 서둘러 2개씩, 3개씩 챙겨갑니다. 가족당 1개 구매 제한이라는 안내가 무색할 정도로 진열대는 텅 비었습니다. 사재기는 지난주 휴지의 원재료가 중국산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시작됐습니다. 실제 원재료는 중국 바깥 지역에서 들여오는 데다가 제품의 98%는 일본에서 생산됩니다. 그런데도 이미 한 차례 마스크 품절 사태를 겪은 시민들은 불안감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재고가 충분하다며 시민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中国をはじめとしたサプライチェーンの問題は全く起きていません。十分な供給量が、そして在庫が確保されていることから 아베 총리 설명에도 사재기 움직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1973년 5.1 쇼크 때 화장지 대란을 연상시킵니다.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들은 격리 26일 만에 모두 배에서 내렸습니다. 전체 3,711명 가운데 705명의 감염이 확인됐고 6명이 사망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양성으로 확인된 승객도 6명이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미국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을 지낸 잭 웰치가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0년간 회사를 이끌며 세기의 경영자로 불렸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웰치 전 회장은 1981년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이 됐습니다. 2001년까지 20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회사의 시가총액을 120억 달러에서 4,100억 달러까지 키우며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회장 취임 7년 만에 GE 캐피털 뱅크를 세웠고 전자회사 RCA와 증권회사 키더 피보이를 인수했습니다. 사업 확장뿐 아니라 대규모 구조 조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제전문지 폴추는 1999년 공격적인 경영을 펼친 웰치 전 회장을 세기의 경영자로 평가했습니다. 생전에 그는 중성자 폭탄, 중성자 제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회사 성장을 위한 대규모 감원으로 얻은 별명입니다. 미국 제조업의 아이콘이었던 제너럴 일렉트릭의 시가총액은 현재 951억 달러 규모로 하락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웰치 전 회장이 물러난 후 9.11 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악재와 과도한 사업 확장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잭 웰치 전 회장이 전설과 같은 인물이었다며 그를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비상이 걸린 우리 외교 상황을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중국 전문가입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미국 전문가입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와 지역이 82곳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은 입국한 한국인을 격리하거나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민들의 대구 지역 방문을 금지하는 최고 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각국에서 또 지역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사전에 통지도 하지 않고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난감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네, 사실은 지금 세계 각국이 한국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굉장히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과도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WHO 규정에 의해서 보더라도 그 국제보건규정 제2조에 보면 전염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교역이나 여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일종의 완화적인 정책을 취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 국가들의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결국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적어도 기본적인 협의나 이런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되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 외교부가 항의를 해도 좀 과도한 거냐 해도 중국의 입장이 아주 명확하잖아요. 그 환구시보라는 신문이 얘기했듯이 외교보다는 지금 방역이다.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이러고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도 이런 가시적인 입국 금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내용 교류를 통해서 서로 제한하고 이런 방법들을 이제는 연구해야 된다.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안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빌미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긴밀하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최소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상호 간에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외교가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더 좀 깊숙하게 들어가서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외교적 노력들은 계속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중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라는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를 했고 지금까지 전면 입국 금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입국 금지나 제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야 이거 중국의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국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그럴까요? 행태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드 배치 때도 보지 않았습니까?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입국 제한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한테 슬쩍 떠넘긴 면이 분명히 있고요. 중국 내부도 지금 소위 이 방역에 아주 경쟁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간에도 방역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방정부가 나서서 지금 하는 형태가 됐는데 우리가 중국을 보면서 꼭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중국은 이중 영도제를 실시하는 국가입니다. 당이 있고 정부가 있고 또 민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안 했다고 해도 당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당원들을 통해서 민간에 또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중, 삼중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면 중국 중앙정부가 안 하는 거라서 저건 지방정부 일이니까 모른다. 이거는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당이 통치하는 중국, 정부도 당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다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형태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게 표면적으로 지방정부에 나타났다고 해서 중앙정부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대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정엽 센터장님. 미국은 일단 대구 지역에 대해서만 자국민들의 여행을 금지하는 최고 단계의 여행 경보를 발령했을 뿐입니다. 아직 뭐 한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여행 한국인들이 미국에 들어가는 것들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이제 방역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한국의 현재 방역 체계, 의료 체계가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상태고, 그리고 한국이 현재의 확진자의 수를 보고하거나 하는 것이 훨씬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는 이제 중국과 이란 등의 국가의 여행을 금지시키고 또 그로부터 오는 국민들이나 아니면 자국민 외국인들을 격리 조치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한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 내 감염이 시작됐다는 뭐 그러한 보고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아마 미국 내에서도 한국발 여행객들을 금지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물론 약 80개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여행객을 금지시키거나 아니면 뭐 격리 조치 아니면은 뭐 사전 제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우리는 뭐 좀 서운하겠지만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것들이 뭐 우리 비행기가 뜨고 난 다음에 뭐 내려진다든지 아니면 우리 여행객이 그 국가에 착륙을 한 다음에 사전 통보 없이 격리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어떠한 외교적인 조치를 통해서 뭐 해결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중국의 경우에 말이죠, 교수님. 오늘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중국인들이 한국 교민이 사는 집의 현관을 강목으로 폐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면 아주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드의 아픈 경험이 있죠. 이게 감정이 상하면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중국이 한국의 그 종교 집단에 의한 감염세가 계속 확산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이 궁지에 몰려있다 좀 피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 뭐 미국을 얘기하고 그 틈을 이용해서 네티즌들은 한국을 조사해 봐야 된다. 굉장히 웃기는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저렇게 함으로써 방향을 완전히 다른 데로 돌리려는 거죠. 이런 거를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국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티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정부라면 그런 부분들을 통한 불필요한 감정 악화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방 정부가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만 자꾸 내세울 게 아니고 그런 관리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차이나 포비아 얘기가 나왔을 때 모든 걸 중국한테 떠넘기지 말자. 우리 그런 그 소위 성숙된 모습을 나름대로 보였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소위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돼서 정부가 상당히 뭐 궁지에 몰려 있고 청와대도 궁지에 몰려 있지만 어쨌든 이 전염병이라는 거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때 당시로서는 최선의 판단이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오판을 해서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다시 잡아서 가려는 과정에서 저렇게 우리는 중국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한국인들을 피해자로 몰아버리는, 가해자로 몰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는 양국 관계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중국 정부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센터장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뭐 또 발생을 하는 등 계속해서 확진자도 미국 내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한 조치들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최근 민주당 후보들의 이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이러한 뭐 질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라면 뭐 어떻게 대응하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상황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해석하는 경향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이제 어려워지고 미국 내에서도 뭐 확진자나 사망자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사태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본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원치 않지만 우리 서울 한국발 여행 계획을 제한하거나 뭐 격리 조치하거나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 뭐 반응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어제 갑자기 북한이 또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이후에 3개월여 만에 발사를 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에서 방사포를 쏘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포병부대를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 시점이냐? 물론 뭐 지난달 말부터 합동 타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내에 보내는 국내 또 국외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강주현 교수님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국내적 메시지가 네.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 일본이나 이런 데 보도에 하면 지금 한 7천 명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격리 감시를 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확진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이 어수선한 분위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소식도 들어가고 있을 텐데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도 위원장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자기네 지금 외교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거든요. 이럴 때 어수선한 상황을 국내적으로 좀 다잡으면서 대외적으로 결속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하려는 그런 차원 때문에 이렇게 뭐 전혀 미사일이나 새로운 실험을 했다기보다는 방사포를 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계속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거를 동시에 보여주려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센스장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해석하세요? 이 북한의 이제 뭐 독재 정권에는 예전에 뭐 왕조 시대와 비슷합니다. 옛날 왕조 시대에는 이제 역병이 돌면 왕의 부덕 때문에 생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제재로 인해서 경제도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 연말 이제 자력갱생, 뭐 정면 돌파 이런 얘기를 하던 와중에 지금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제 격리 조치가 되고 또 주민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북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제 비공식적인 시장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강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내부적인 다지기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는 이제 이런 것이 북한의 약점이 돼서 우리가 어떤 뭐 회담에 다시 나갈 것은 아니다라는 또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방사포 발사가 뭐 우리 정부나 미국을 향한 도발이었다 뭐 이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겠습니까? 글쎄 뭐 지금 상황에서 사실 올해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표가 있었을 거예요. 도발도 하고 밀고 당기기도 하고 싶었으나 지금 워낙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고 북한이 오죽 급했으면 중국과 국경을 다 폐쇄했겠습니까? 처음에. 중국도 그걸 받아들였고요.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에 아직 뭐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일단 국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잘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과시하거나 그걸 통해서 뭔가를 끌고 나가려는 것보다는 일단 내부적인 어떤 다지기 이런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그러나 앞으로 김정은이 계획하고 있는 스케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언제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에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북한이 처해 있는 지리적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그 우한 그다음에 후베이성을 봉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후베이성 면적이 한반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봉쇄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북한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그래서 도발적인 게 분명히 있지만 내부적 색채가 이번엔 좀 더 강한 거 아닌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잘 가고 있으니 이걸 빌미로 뭐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메시지, 대외적으로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센터장님, 북한은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느라 뭐 정신이 없어 보이고요. 미국도 현재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미 비핵화 협상 앞으로 당분간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회담에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미국이 선제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북한과의 협상을 담당하던 미국 정부 관료들도 많은 이동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이런 도발의 모습을 계속해서 북한이 보여주면서 본인들의 협상에 임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계속 본인들의 입장을 굳히게 하는, 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미 협상이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현재 북미 비핵화 협상에 시간을 투입하거나 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상황이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 2년 정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하면서 이게 과연 본인의 성과가 될 수 있는지를 시험을 했던 것 같은데 지난 2년의 경험으로 보아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더 이상 큰 성과가 나오긴 어렵다. 특히 이제 북한 문제를 담당하던 관료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더 그런 의식이 이제 강해진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이제 관리하는 문제이지 이것으로 어떠한 성과를 내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관료들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준현 교수님, 북한의 입장은 현재 어떨까요? 북한은 뭐 미국하고 하는 그 북미 협상을 통해서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미국은 안 하겠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을 나름대로 이용해서 북한을 좀 끌어내 보려는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시진핑의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건데 지금 중국 입장이 그런 입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있는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그런 거를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북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북한이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발 행위라든지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거를 통해서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미국을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이제 미국이 안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북한이야말로 무엇인가를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얘기하기가 어려우면 중국이라는 매개체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뭔가 톤다운을 시키면서 우리가 이전하고 좀 다른 형태로 접근하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여기 참여해서 효과도 안 나올 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만 급한 거죠. 요 시점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북한이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끌려갈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말을 꼭 들어야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뭐 북한, 중국, 한국 다 이렇게 얽혀 있는 거거든요. 이 사이를 잘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형태가 우리도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주제만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상반기 안에 한국 방문 가능성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아직까지 상반기 방문 가능성 카드는 남아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뭐 가능성이야 늘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도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뭐 진정세로 들어갔다고 그러지만 우리 같이 검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일본은 원래 4월 중순에 가기로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양회도 연기할 만큼 굉장히 급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만회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거를 바라보면서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중국도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을 거다라는 쪽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정엽 센터장님, 북미 비핵화 협상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데 대해 방문하게 된다면 말이죠. 미국은 어떤 생각일까요? 글쎄요, 일단은 방문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과연 이제 어떠한 메시지를 이제 전달할 것인가 분명히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다만 현재 북한의 행보라는 것이 그렇게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아니고 북한이 일단은 무언가 중국의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미국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워낙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요.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찾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을 가질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다시 연결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새롭게 파악된 소식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유정 기자, 혹시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는 소식 없습니까? 네, 조금 전 경북 의성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일단 자세한 사항은 확인 중입니다. 또 밤사이 사망자가 2명 더 늘어나면서 대구에서 어제 하루 동안 6명이 숨졌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사망자도 28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현재 4,335명 중에 3,000명이 넘는 환자가 대구에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천지 확진자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검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신천지 대구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절반 가까이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천지 대구교인 총 1만 555명 중에 46.1% 정도가 검사를 받았는데 이 중에 3,350명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이 중에 68.1% 그러니까 70% 가까이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에서는 일반 시민들 검사량도 많다 보니까 이 신천지 대구교인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일단 대구시는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이 대구 교인들에게 자가 격리 기한을 5일간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한동안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권영진 대구시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해드렸던 이 경증 환자 격리시설, 즉 생활치료센터가 4곳 마련이 됐지만 여전히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00명이 넘는 이 대구의 경증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을 발동을 해서 공공연수원이나 이 대기업 연수원 같은 시설을 확보해 달라는 게 권영진 대구시장의 주장입니다. 현재는 대구중앙교육연수원, 문경서울대병원, 인재원, 또 농협 경주교육원, 그리고 삼성인재개발원 영덕연수원 이렇게 4곳이 이 생활치료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어제 입소가 시작된 대구 중앙교육연수원만 해도 160명 정도를 수용을 할 수 있고 이 4곳을 다 합쳐도 71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오효정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상황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지금까지 1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이 있는 부산의료원의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구석창 기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확진자 상황 정리를 해보죠. 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확진자는 어제 하루 3명이 늘어나면서 모두 79명이 됐습니다. 경남도는 2명이 추가돼 모두 61명이 됐다고 밝혔고요. 울산시는 추가 확진자가 없어서 20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울산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부산은 88명, 경남은 64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질본은 원정을 와서 검사를 받고 가는 경우 등 확진자 검체를 채취한 보건소를 기준으로 지역 통계를 잡는 반면에 지자체는 실제 환자가 와 있는지를 파악해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의 병상도 지금 포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병상 확보가 시급한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부산의 확진자 수만 보더라도 제가 있는 이곳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 등에 있는 국가지정음압병상 51개는 이미 초과한 상태입니다. 초과 환자는 이동형 음압기를 추가로 갖추는 병원으로 이송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국군 부산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36개 음압병상을 갖춘 경남도는 마산의료원을 1차, 국립마산병원을 2차 전담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역시 포화 상태입니다. 7년 전 홍준표 지사 시절 논란 속에 폐업한 진주의료원만 있었어도 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325병상 규모의 진주의료원은 2009년 신종플루 당시 확진자 500명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모텔방에 불량 마스크 작업장을 차린 일당이 적발됐죠. 네, 40대 남성 A씨 등 2명은 최근 부산의 한 모텔방에서 마스크를 몰래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불량 마스크 2만 장을 개당 800원에 사와서는 정품처럼 포장지에 담아 3,000원이 넘는 가격에 판 겁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6,800장이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의료원에서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의 변화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걱정인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런 변화들이 우리 경제를 또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인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요. 회사 가고 또 맛집 찾아서 식당 가고 이런 일상들이 참 소중한 거였구나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네.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분위기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네. 그 확진자 동선에 어떻게 포함이 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돈을 안 쓰게 되고 지난달 그 카드 사용액에 여실히 드러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요즘 뭐 체감하셨겠지만은 거의 외식도 안 하고요. 모임이라든가 뭐 극장은 한산하고 참 뭐 여행 뭐 이런 거 할 텐데 이게 지금 정성적인 부분이고 정량적으로 나온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서울의 지하철 이용이요. 2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가 20% 정도 급감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셋째 주니까 이 넷째 주부터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공포가 커지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이용객 추이도 급감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가 좀 정량적 수치로 파악되는 것이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네. 국내 8곳 전업카드사에 1월에 뭐 보통 우리가 51조 원 정도를 쓰거든요. 네. 근데 1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가 한 28조 원, 45%가 늘었는데 이 또한 만약에 2월 전체 또 3월까지 나오면은 그 감소폭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근데 다만 좀 이례적인 현상은 온라인 카드 그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온라인 사용액은 오히려 0.5%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당연히 있어서 그렇겠죠. 그렇죠. 이제 집에서 주문을 아마 해서 다 하니까요. 온라인 인터넷 주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뭐 거리에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 택시 기사분들도 손님 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고 특히 자영업자분들 힘든 게 네. 가게 문을 열기도 애매하고 닫기도 애매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좀 배달이 가능한 것 외에는 타격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전통시장의 타격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자영업자가 힘든 것이 이번 코로나19로 터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메르스 끝난, 그러니까 한 2016, 17부터 이 하락 추이가 빠르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 보통 소상공인이 통계적으로는 600만, 크게 비통계까지 합치면 8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의 지금 빚이 벌써 한 600조 원 정도가 되는 상황에서 소득은 빠르게 감소하고 여기에 지금 코로나19 충격이 겹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번에 2월 말에 여러 가지 특단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네. 아마 또 이것도 신청하는데 한 4주, 5주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네. 좀 인터뷰를 해보면 카드론을 빨리 좀 쓰고 비싼 이자로 나중에 지원금으로 갚고 아마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얘기한 이 내수 침체 부분, OECD가 어제 우리나라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또 내려잡았는데 네. 이 내수 침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 OECD가 어젯밤에 기존에 이제 2.3에서 2%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중국발 문제 때문에 수출이 일단은 한국 경제에 타격이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내수도 네. 아마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해서 2%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럼 이제 2%는 코로나19를 어떻게 파악을 한 건가? 3월에 피크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즉 3월에 정점이 나오고 이제 완화될 것이다라는 조건 하에 지금 2% 성장률을 제시를 한 건데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제 이 정점이 피크가 3월이 아니라 4월로 더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더 하향 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5.7에서 지금 4.9%로 네. 그러니까 OECD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제 4%대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 또 전 세계에 대한 충격, 코로나19 충격을 네.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OECD가 우리 성장률을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내려잡으면서 네. 금리 인하를 해서 경제 회복을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또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뉴욕 증시가 오늘 아침에 5%가량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게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저도 뭐 새벽에 깜짝 놀랐었고요. 그동안 주식 투자했던 분들도 오늘 아침 뉴스에 조금은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만 지금 시장이 5%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 상승 폭으로는, 그러니까 상승률로는 더 많이 오른 적도 있지만 상승 폭으로는 1884년 뉴욕 증시 이후에 최대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한 건데, 그 뉴욕의,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 같은 경우에는 실은 3월에 정례 회의가 3월 18일입니다. 네. 근데 긴급한 경우에는 이 정례 회의 이전에도 통화 정책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뉴욕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이제 외신들을 보면 이번 주에 긴급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하고 인하 폭도 0.25%가 아니라 0.5%포인트의 대폭 인하를 할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뭐 감세 정책까지도 함께 나온 패키지 경기 부양이 나올 것이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들면서 일단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폭등, 반등을 했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 오늘 그 뉴욕 증시가 5% 급등하는 이유가 됐던 네. 그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실제로 인하가 이번 주 안에 정말 된다면 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국은행은 좀 신중한 여러 정책을 일단 해보고 하겠다라고 이제 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었죠.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겠지만 역시 미국의 뭐 모습, 반응을 좀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포석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3월에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없고요. 우리는 4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의 연준이 이번 주 혹은 이제 3월 18일 정례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하고 그 금리 인하 폭이 0.25%포인트가 아니라 0.5%를 포인트를 인하를 한다면 아마 4월에는 바로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뒤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좀 추경 얘기가 나오잖아요. 추경을 통한 재정 정책, 뭐 4월에 있게 될 한국은행의 뭐 금리 인하의 통화 정책, 이것으로 일단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과 한번 맞서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 곳곳 영하권이고요. 또 어제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중서부 지방은 공기가 탁한데요. 오전까지 나쁨 수준 이어지겠고요. 늦은 오후가 돼서야 해소되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동해안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낮에도 약하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춘천과 강릉도 11도, 광주 12도, 또 전주와 대구는 1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포근하겠고요. 북한은 개성이 최고 10도, 함흥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쪽 지역에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또 당분간 아침에는 계속해서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사망자가 밤사이 대구에서 2명 더 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70대 후반의 여성으로 목숨을 잃은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누적 사망자는 어제 하루 6명이 추가돼 2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4,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유치원과 학교 개학이 오는 23일로 2주가 더 미뤄졌고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더 개학이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률은 1%대에 머물고 있고 기업들의 권고한 가족 돌봄 휴직 제도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저녁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강제로 조사하겠다며 경기도 가평에 있는 신천지 연수원을 찾았습니다. 역학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하겠다며 경찰까지 대동했지만 이만희 총회장은 연수원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도착하기 직전 몰래 연수원을 빠져나간 이만희 총회장은 과천보건소를 직접 찾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에 입국 절차를 강화한 러시아 사할린과 뉴질랜드가 추가됐습니다. 모두 82곳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